네,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CG의 이은혜입니다. 저도 지난 한 7, 8년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을 하면서 사실은 강북에 대한 굉장한 호기심과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워낙 공동체성이 높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주거지 기반이고 사실은 산업 자원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지역을 기반으로 좀 지역의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역의 일자리를 만드는 수요들이 또 한 축으로는 존재하는 지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활동가분들이 지금 고민하시는 이 강북 창업 포럼에서 좀 제가 가진 고민들 함께 녹여낼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고 기대합니다. 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닥친 위기는 사실은 기후위기가 원인이자 또 뭐 대한 방향이 되고 있고, 그리고 경제위기, 우리 정신적인 위기, 굉장히 복합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전환의 필요로 하다라는 공감대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랬을 때 우리 사회적 경제의 향후 10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청년들의 그 도전이 좀 어떤 모양이었으면 좋겠는지, 또 거기에 협조하는 여러 인프라들이 조금 고민해야 될 과제 같은 것을 제가 오늘 강의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제안 드려 보겠습니다. 강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은 이 청년들 활동을 하는 곳에서는 그래도 조금 입소문이 난 조직일 겁니다. 저희 2010년에 만들어졌고요.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씨앗을 좀 뿌려가 보자 라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정신이죠. 사실 사회혁신을 보다 연대적으로 그리고 보다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만들 것이냐 라는 것이 사실 많은 시민사회 안에서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청년들을 자기 세대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 고용을 만들면서 그 문제를 푸는 좀 사회혁신적 실험을 계속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한 부분이 국제적으로도 비슷한 문제를 청년 세대가 안고 있기 때문에 국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뭐 시커스라는 사업도 했고,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도 시즈가 사실은 정책적으로 기획해서 고용부에 정책화되도록 제안하고, 지금 CG 역시 이제 일주체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어떤 창업을 해서 사업이 이런 거였고 이 시민 소비자가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사업을 뭐 보강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사실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게 이 경영학 쪽에서의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부분의 그 정부 창업 지원 사업이 1년 한시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다음 사다리를 좀 놓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기업 기부를 한 200억 그 10년간 유치를 해가지고 H1 드림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는 뭐 이런 사업도 만들어내서 추진을 해왔고요. 올해부터는 팬데믹으로 너무 힘들어진 청년들의 문제를 좀 같이 더 넓게 들여다봐야 되겠다. 배달 라이더 청년들은 어떤지, 고졸의 청년들은 제대로 정말 고졸 취업이 활성화되는지, 뭐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서울시 청년허브를 또 위탁 경영하면서 사업을 좀 더 확장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주 재미난 그 청년 펠로들을 많이 발굴했어요. 저희가 300팀 이상 창업을 지원해서 이렇게 대나물로 칫솔을 만들자, 이 칫솔을 시작으로 생활용품을 플라스틱 다 없애버리자 라는 활동을 하는 뭐 닥터노아 잘 아실 테고요. 그리고 저 강을 끼고 있는 곳에서 이 베스니 생태 교란 그런 물고기들을 어부들이 잡아오면 지자체가 비용을 지불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벨리스라는 팀은 그렇게 잡아온 이 생태 교란 어종들을 이용해서 동물 사료라든가 영양제를 만드는 뭐 이런 팀을 지원했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창업팀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돕는 역할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청년들은 고용의 규모를 키우는 방식으로 5060 세대의 사회적 경제 창업처럼 사실은
그렇게 비전을 갖고 가진 않습니다. 초기에는 좀 사업의 안정화, 고용 창출보다는 그래서 수익이 들어오면 계속 기술 개발에 좀 재투자하는 그런 양상들을 많이 보이긴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경제적인 성장이라든가 사회가치 창출에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그 육성했던 팀들을 한번 중간에 한 8년의 성과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생존율도 85%나 되더라. 그래서 일반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벤처 창업보다 생존율도 꽤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지난 10년간 사회적 경제계의 생태계가 좀 더 촘촘해진 거, 뭐 그걸 좀 디딤돌로 많이 활용할 수 있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최근에는 여기 아시는 얼굴 나오셨죠? 한신대 정건환 교수님 포함해서 여러 싱크탱크 조직이나 아니면 현장의 기업들 또는 그걸 돕는 조직들이 사실 지난 2013년에 서울시가 국제 무대에다 제안을 해서 만들어진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GCEF라고 사회적 경제 글로벌 포럼이 있는데 이게 최근 이제 서울시에서 의장도시나 사무국 도시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시면서 사실은 약간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민간 조직들이 좀 중심이 돼서 넥스트G라는 그 연대체를 만들어서요. 이 글로벌한 사회적 경제의 어떤 연대 이런 활동들을 계속 이어가자. 그리고 우리끼리의 연대에 좀 구심 같은 것에 대한 고민을 더 해나가는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혹시 앞으로 국제사업에 대한 관심이 있는 그 강북의 활동 조직들도 이 넥스트 G에 많이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런 활동을 이제 쭉 해온 것이고요. 사실 사회적 경제를 처음 입문하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일반적인 한국 경제의 발전사 속에 사회적 경제의 발전 역사가 어떻게 끼어들기를 했는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한국은 50년 전만 해도 여기 보시는 대로 70년대에 우리 국민소득 1000달러 수준의 가난한 나라였어요. 필리핀처럼 캄보디아처럼 이런 나라였던 거죠. 그게 이제 이 6, 70년대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서 사실은 급속히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88 올림픽을 거치면서 굉장히 국제적인 그런 감수성을 가진 나라로 그래도 많이 변모하기 시작하죠. 물론 모든 상황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이런 3만불 시대를 맞았다라고 하지만 이건 평균의 함정이 있잖아요. 대기업의 그 재벌 회장님이 벌어들이는 돈과 그 다음에 나라에서 생계비 수급을 받는 분의 그런 모든 소득을 다 그냥 합쳐버려가지고 그들의 경제활동을 합쳐서 평균을 낸 거여서 이 3만 불이라는 게 사실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 부자가 됐냐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준의 경제 기반을 갖췄냐라는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이죠. 한국이 그만큼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된 나라로서 우리식의 발전 과정이 정말로 아프리카나 가난한 아시아, 남미에도 수출할 만한 모델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반성하고 막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1997년, 8년에 외환위기도 맞게 되고 또 2007, 8년의 위기 그리고 최근 이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봉쇄까지 당하면서 또 다른 경제, 뭔가 보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더 통합적이고 더 포용적인 경제가 있을 순 없을까? 청년 여성들이 배제되지 않으면서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경제는 없을까? 노인들이 결국 우리나라는 너무 빨리 조기 은퇴하잖아요. 사실 62세, 65세에 시니어가 돼서 은퇴하는 분들은 그나마 대기업이나 공공 분야인 거고요. 열심히 막 치열한 경쟁 기업에서는 40대 초중반이면 벌써 조기 은퇴를 합니다. 이런 시니어들이 사실은 인생이 이모작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일자리가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IMF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등장한 것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뭐 소셜벤처,
굉장히 다양한 뭐 임팩트 경제라고까지 불리우는 그런 사회적 경제 영역입니다. 사실 이런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책화 논의는 그래서 IMF가 계기가 됐다. 그리고 2003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한 국가의 고용정책이자 경제정책 또는 복지와 통합된 뭐 고용정책으로서 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활성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IMF 직후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빈곤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강북에도 많이 계십니다. 뭐 김성우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했었던 활동 안에서는 정부로부터 생계비 보조를 받아야 되는 빈민층들이 고기를 낚는 법을 배울 수 있고 그분들끼리 경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왕이면 함께 자립하는 경험들이 실제로 생존에 유리하다라고 해서 자활공동체 기업을 만드는 실험을 IMF 직후에 먼저 하셨었죠. 이런 토대가 있어서 사실은 2006년에 사회적 기업 법이 우리나라에서 아시아 최초로 또 제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를 사실 돌파하면서 사회적 경제는 커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유럽이 또는 북미의 캐나다 뭐 하다못해 일본까지도 사회적 경제 역사가 아무리 짧아도 70년 이상 뭐 200년 이렇게를 자랑합니다. 한국에서 공식적인 사회적 경제의 역사는 사실은 IMF 이후다 이렇게 보면 사실 30년이 채 안 됩니다. 외국 사람들이 왜 한국의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기대감이 충만해서 그렇게 한국을 초대하고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과 연대하려고 하냐. 바로 이 자기 나라로 보면 걸음마기 내지는 이제 막 초등학교 입학 정도 수준의 사회적 경제의 역사를 가진 한국이 제도의 발전이라든가 현장에서의 굉장히 다양한 실험이라든가 이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시민사회에는 취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활용 가능한 마을의 어떤 지역 자원, 공동체의 어떤 원리들, 그런 조직들이 취약함은 분명 우리 역사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그거를 민과 관의 거버넌스로 돌파해보는 실험을 했다라는 차원에서 유럽이나 북미처럼 안정된 복지국가의 사회적 경제 모델을 남미나 이런 데로 아무리 제시를 해도 사실은 흉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객관적 조건이 다르니까. 그래서 아시아 안에서 서울의 실험, 한국의 실험에 주목하는 겁니다. 이 실험이 오히려 저개발국에 더 적합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험은 계속돼야 되고 우리의 실험은 남미식으로 아프리카식으로 계속 복제 확산되면서 뭔가 우리도 또 큰형님적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기대가 국제사회 안에서 작동을 합니다. 저희가 저희 자신을 볼 때는 아직 부족한 것도 많고 강북구청에서 강북구의 사회적 경제나 마을활동가들을 볼 때는 부족함을 중심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국제사회 안에서 우리의 객관적인 위치와 기대감은 이렇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희의 공식적 역사는 이렇게 짧지만 일제강점기 하에서 이런 협동조합에 대한 원리 뭐 이런 실험들이 소개가 돼서 뭐 공무원들이 뭐 공제조합을 그렇게 만들어 본다든가 농민조합이 만들어졌다든가 이런 역사가 있었지만 그거는 한국의 경제 발전기 새마을운동이 벌어질 때 다 도시화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단절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부터로 저희 한국의 역사를 쭉 끌어당기는 건 좀 무리다. 아무리 길어봐야 19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에 이제 시작된 도시빈민지역, 농촌에서의 새로운 뭐 여러 가지 시민사회 활동들, 강북 같은 경우도 오손도손 타가소라든지 해서 아동 돌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철거 지역에서 사실은 주민들의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빠들의 건축 노동을 어떻게 하면 뭐 협동조합 방식으로 자활기업 방식으로 만들 것인지, 엄마들이 했던 미싱사의 역할들을 어떻게 하면 좀 새로운 한복 입기 운동 이런 캠페인과 같이 만들어서 신사업을 만들 것인지 이런 시도들이 있었던 그 80년대, 90년대에 어떤 원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2003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나오고 또
세계적인 2007, 8년 위기를 거치면서 사실 유엔이 2012년 협동조합의 해를 선포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한국도 소수의 시민만 모여도 협동조합을 쉽게 만들면서 새로운 공동체 기업에 대한 어떤 연습들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런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이라든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대한 이런 제도와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사실 너무 삶이 불안하다. 그리고 너무 불공정하지 않냐. 그리고 서로 이웃을 믿고 사는 사실은 그런 신뢰 기반이 굉장히 약하다. 사회적 자본이 너무 없다. 이런 각종 불의, 불신, 이런 뭐 불만, 불안 이런 것들을 사실 해결하는 데에 기존의 시장경제 자본주의 기업이나 공공만으로 안 풀리기 때문에 그 당사자인 시민을 포함해서 마을에서 활동해온 또는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큰 사회과학적인 인식 속에 각종 사회 문제의 해법을 고민했던 그런 시민사회의 조직들이 함께 참여해서 전 연령대에 걸친 시민들의 문제를 같이 풀어내 보면서 그게 또 사업이 되게끔 만드는 사회적 경제라는 것을 사실은 지지할 수 있었고 또 여러 보수적인 시각으로 반대하는 그런 정치 진영조차도 이건 필요하다. 왜냐면 한 나라에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저소득층의 시민들의 생활이 붕괴되면 재벌 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꾸준한 소비층을 만들어주는 이들 저소득층 시민들의 생존을 유지하는 게 가장 잘 나가는 글로벌 기업들한테조차도 유리하다. 소비시장의 안정화라는 차원에서 뭐 이런 생각을 그들도 가지면서 사실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동의도가 꽤 높게 만들어지도록 저 역시도 그래서 재벌 총수님들하고 맞짱 토론도 많이 했고요. 지난 20년간. 그리고 보수 진영의 정치 대표라는 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최전선에도 서봤었는데 그런 합의를 거쳐서 사실 한국의 사회적 경제에 어떻게 보면 동의, 공감대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지금 정치 상황이 그것과 다르다면 어떻게 보면 정책 환경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같이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전년도 통계지만 보시는 대로 한 2만여 개의 사회적 경제가 등록, 뭐 인지정을 받은 개수만 이 정도가 등장했고 이외에도 청년들이 주도하는 뭐 소셜 벤처가 한 500개, 1000개 정도 된다라고 뭐 조사가 되고 있고 중기부에서는 소셜 벤처에 대한 지원 법률을 또 별도로 자기 부처의 어떤 타겟 대상이자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서 만들어서 청년 창업 부분을 좀 주력해 보겠다. 사회적 경제 안에서도 뭐 이런 정책 그 구상도 지금 계속 문재인 정부 안에서 진행 중입니다. 서울의 그 상황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양적 성장은 꽤 크게 해왔어요. 지금은 거의 5천 개가 넘는 기업들이 인지정 등록을 하고 있죠. 2011년 뭐 이럴 때만 해도 사실은 10분의 1에 불과한 기업들이 인지정된 상태였습니다. 뭐 10배 이상 양적으로 성장했고 많은 협동조합들이 생겨나면서 사실은 시민 출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도 꽤 늘어났고 또 시민 기반의 여러 사업들 뭐 네트워크들 이런 것들이 촉진이 되었다라고 사실 개량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팬데믹을 거치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여러 가지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우리 사회적 경제도 마찬가지다.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공정여행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사실 팬데믹에 경제 봉쇄가 일어났을 때 자본금을 많이 고갈당하고
어떻게든 고용유지는 해보겠다라고 해서 사실 고용유지 캠페인도 하고 막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대표적인 선배 사회적 경제 조직 안에서도 사실은 이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신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가 정말 위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힘을 못 가진 거 아니야? 라는 문제의식이 사실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저희가 당분간 들고 파는 게 향후 10년의 과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저는 사회적 경제 역시 마치 중소기업 창업 돕듯이 소상공인 창업 돕듯이 개별 기업 단위의 사람과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자본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투자 환경을 만들고 판로 환경을 만드는 방식으로 왔더니 결국 위기가 왔을 때 각자 도생 기업, 각자 도생의 시민, 가구는 망가졌잖아요. 그리고 삶의 어떤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소상공인들하고 우리 사회적 경제가 별반 다르지 않은 사실은 붕괴, 무너짐이라는 우리가 현상을 우리 스스로 겪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계속 저도 서울시에 있으면서 1년간 몇 개의 사회적 경제 만들겠다라는 식의 양적 이제 확충 전략은 그만해야 된다. 이게 우리 내부에서 무르익기도 전에 같은 업종의 동종 경쟁자가 계속 등장해서 영세한 규모로 서로 막 사실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을 반복하니 업종별 어떻게 하면 사업 연합 전략을 만들까? 더 플랫폼 기업을 만들까? 이런 식의 전략으로 넘어가자라고 했는데 그게 워낙 장기 과제이다 보니까 사실은 서울시 행정에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하셨어요. 강북구에 사실 내년에 지방선거가 다 있잖아요. 미래 리더 분들은 하고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북도 지역 특화 전략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이 네트워크 안에서 고민을 해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같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기반, 그런 자본 기반으로서 우리 지역기금, 아니면 우리 강북 사회적 경제의 어떤 공제회, 아니면 우리들의 어떤 시민 소비자들을 만나는 공동의 그런 플랫폼 기업, 뭐 이런 걸 만들 것인지, 이런 전략이 고민될 때다라는 것을 향후 10년 전략의 큰 과제로서 우선 제안을 드립니다. 청년 창업에 대해서는 아마 일반적인 사회적 경제의 지원 전략을 활용하면서 요즘 청년 창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많은 정책 수단을 쓰고 있어서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사회적 경제 안에서 청년 사례 정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청년으로서 창업했을 때 필요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언제든지 또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자기 이 초중고 청소년 아동들을 위한 서비스에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는 그 시절부터 벌써 비즈니스와 내 삶에 필요한 경제 영역을 비즈니스화하는 시도들이 벌써 시작이 됩니다. 청년이면 이미 늦으리요. 아동기부터 실물 경제를 익히고 내 생활 경제는 내가 공동체적으로 해결해보는 경험이 학교협동조합이죠. 초등학교에 문구점이 없어지니까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공동으로 출자해가지고 사실은 문구점을 운영한다든가 학교 매점을 좀 건강하게 운영하는 사례에서부터 뭐 이런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가 최초의 조례나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사례들은 잘 아실 겁니다. 대학생들이 창업 동아리를 많이 하는데 아까 소개한 이런 벨리스 같은 경우뿐만 있는 게 아니라 동구밭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 청년들이 친구가 돼보자 라고 해서 텃밭 활동을 하다가 그 텃밭에서 키운 허브를 가지고 아주 좋은 비누를 만들었고 그래서 장애인 기업들이 갖는 법적인 판로상의 우대 조치들이 꽤 많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호텔이라든가 대기업들 뭐 이런 데를 교섭을 해서 장애인 기업들과 함께 그래서 굉장히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고 제가 엑셀러레이팅도 저희가 했었는데 미국으로 이제 수출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량 작게 신청하면
사실 동구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물량을 못 대주더라고요. 고정 물량들이 워낙 많아서. 뭐 그런 차원에서 비누 만드는 기업들하고 동구밭이 기술적으로 좀 제휴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청년들이 직접 창업해서 역할을 안 하더라도 강북에 뭐 한신대라든가 여러 대학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에 있는 청년들이 오히려 지역의 소상공인들, 사회적 경제의 R&D라든가 마케팅에 협력자가 돼주는 경험들도 사업으로 많이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연대 이넥터스 창업 동아리가 이 골목 경제에 막 대기업 빵집이 밀고 들어오니까 그 빵집 작은 빵집 사장님들끼리 모여서 우리도 한번 빵 공장 만들어서 11개 빵집에서 제일 맛있는 빵만 이 공장에서 말아서 같이 팔아보자 라고 했을 때 사실은 홍보 마케팅 전략을 만들어내지를 잘 못하셨어요. 그걸 요 대학생 이넥터스 동아리에서 사실은 전담해 주면서 이 협동조합, 동네빵네 협동조합이 사실은 제자리를 잡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 잘 기억하실 텐데 세월호에서 많은 사망자나 실종자, 유가족들이 발생을 했지만 생존한 이 청소년들도 엄청난 트라우마 때문에 사실은 삶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내가 친구를 배에 두고 나왔다라는 막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삶의 갈피를 잡기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안산에서 지역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안산에서 좀 요청을 받아서 그 안산에는 청년 활동 친구들이 조금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같이 그 만났던 이런 청년 소셜벤처라든가 뭐 대학생들하고 같이 그 단원고 바로 앞에 치유의 공간을 만들고 그 친구들이 그 후배 고등학생들하고 같이 안산에서 세월호를 겪는 다양한 찬반의 막 갈등 중인 시민들과 함께 안산을 기억하는 책도 막 인터뷰하면서 쓴다든지 아니면 치유밥상 모임을 계속 해나다든지 등등의 소금버스 협동조합을 그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 지역 문제에 모든 세대가 자기 방식으로 관여할 수 있고 단원고의 생존 청소년들에게 누구보다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20살, 21살의 언니, 오빠, 누나 같은 이 대학생들이었어요. 이 청소년들하고 만나면서 전문가들하고 만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힘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들이 지역에 관여하는 데 있어서의 차별성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제안도 드립니다. 이렇게 청년이 가진 역동성 그리고 막 IT 이런 걸 잘 다룰 수 있다라는 거 디자인 감각 이런 걸 이용해서 산촌의 할머니들이 채취한 산나물 장류를 이용해서 도시의 청년들을 위한 건강한 밥집을 운영하는 그래서 그 식재료들을 많이 팔아들이는 소녀방앗간 뭐 생생농업유통 같은 청년 창업이 이렇게 세대 연대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내가 패션에 관심이 많은 그 MBA 출신의 청년들이 모여서 국제적인 분업, 패스트 패션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막 너무 인도네시아니 이런 데 공장 늘리다 보니까 붕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미싱업에 종사했던 노동자들이 많이 사망했던 사건들이 있었죠. 그걸 보면서 패스트 패션에 반대하는 그런 좀 친환경적인 소재를 개발한 여러 가지 패션 산업 플랫폼을 만드는 청년 창업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의 새로운 흐름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강북 안에서도 시도되고 또 우리 선배 세대 마을 활동가들로부터 장려되는 문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선 제안을 드립니다. 네, 오늘의 결론이자 제안 사항입니다. 이 팬데믹 이후로 산업의 디지털화, 그린화 뭐 이런 미래 비전으로 생각했던 것이 10년 앞당겨졌다라는 것이 시장 경제에서도 확언하는 내용이죠. 저희들은 어떻게 세상을 앞당기고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은 기후악당 국가로 꼽히죠. 그리고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된 나라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그 탈탄소 뭐 2050 이제 탄소 중립 선언을 했는데 사실 이것을 이끈 거는 청소년, 청년 기후행동
세력들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른들이 다 문제 제기를 해오고 그 판을 깔아줬다라기보다는 이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살 세상은 어른들이 그동안 편안히 누려왔던 그 세상과 다르고 어른들이 경제 성장 속에서 사실은 막 계층 상승하면서 누리면서 그 그림자로 발생시킨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렇게 사실은 상처난 지구를 우리가 물려받아서 그 피해를 받으면서 살 미래 세대입니다. 이걸 제대로 지킵시다. 바로잡읍시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전 세계 정치구로 시장 경제에게 사실 팬데믹 이후의 대안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보다 생태적인 대전환으로 가야 된다. 라는 것을 요구해왔고 쟁취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미래 세대가 비전으로서 꿈꾸는 것들이 우리 강북구 안에서도 집중 조명되고 재토론될 수 있었으면 강북 포럼 안에 창업 전략 안에 이 세대에 대한 어떤 그 위치매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나라든 이 팬데믹이 핥히고 간 집중된 공략 대상은 그 나라의 가장 약한 고리였어요. 미국 보세요. 이주민들이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유럽 보십시오. 유럽 통합 이후에 북유럽이라든가 스위스처럼 잘 사는 나라로 의료진들이 다 더 좋은 임금을 찾아서 가버리니까 남부 유럽 국가라든지 이렇게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 공공의료조차 좀 부실한 나라에 노인분들이 다 돌아가시는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한국 보세요. 비정규직 아니면 소상공인 청년 실업자들의 문제가 심각한 나라이다 보니까 그 피해가 그들에게 다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의 체감 실업이라든가 미래 비전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아졌고 5060 세대 또는 뭐 2030 세대를 포함한 이런 비즈니스 창업을 했었던 소상공인들, 카페, 음식점, 숙박업 했었던 곳이 다 경제봉쇄령 안에서 문을 닫으니까 거기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삶을 연명해 오던 청년 1인 가구들의 일자리가 모조리 상실되면서 청년들이 고립감, 우울감, 부채의 누적에 대해서 호소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 세대는 서로 고용주와 피고용자, 사장님과 알바생, 부모와 자녀 이렇게 다 우리 삶은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과 이런 청년 세대, 작은 경제 조직의 주체들, 우리 사회적 경제도 포함해서요. 이들에게 피해가 집중됐다. 지금 대기업 보십시오. 얼마나 잘 나갑니까? 수소경제의 주역이 되겠다. 데이터 산업의 주역이 되겠다. 이제 반도체다 해서 어마어마하게 국가 투자금을 받으면서 사실 미래의 먹거리 우리한테 다 우리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뭐 민주당이 만드는 탄소 중립의 국회위원회라든가 무슨 그 각종 산업위원회 가면 대기업들, 재벌 기업과 글로벌 기업 그 다음에 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사실은 그런 엘리트 벤처 기업가들이 다 대표자가 돼서 주류를 이루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시민사회가 대안을 얘기하고 방향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구체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을 가진 그들을 사실은 핵심 주체로 지금 이 정부에서는 파트너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사실 우리의 구체적인 솔루션을 갖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방향 제시 정도를 하는 것으로 부족하다. 언택트 경제가 빨리 전환되면서 뭐 학교에서부터 사실은 이런 고립에 대한 문제들 또는 더 양극화가 심화되더라. 왜 노트북을 못 갖고 있는 아이들은 핸드폰으로 누워가지고 학교 수업 듣다 보면서 삼각김밥 먹고 학교에 그 건강했던 급식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요. 공공급식이 사실은 팬데믹 하에서 누구보다도 더 지속돼야 되는데 복지관에 공공급식 센터가 제일 먼저 문 닫았잖아요. 안전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독거노인의 먹을거리 중단됐거든요. 한국 사회가 사실은 이 팬데믹 하에 복지국가다라고 하면서 만들어 온 여러 전달체계나 이 시스템이 어떻게 멈추고 시민사회적인 이 자율적이고 보다 능동적인 이런 재화 공급 주체가 없다 보니까
어떤 사각지대를 만드는지 우리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걸 탈출하는 그런 전략이 사회적 경제의 피봇 전략이다. 사회적 경제 대전환해야 됩니다. 사회적 경제가 ESG 경영의 대표 기업이라고 지금 언론이 얘기합니까? 정부 정책 담당자가 얘기합니까? 대기업이 그렇게 인정하고 우리한테 임팩트 투자해 줍니까?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사회적 경제, NPO 비영리 조직들 가장 반환경적인 사무실에서 임대받아 기존의 탄소 뿜뿜 내뿜는 에어컨 냉난방기 키면서 석유화학 기반으로 살고 있는 주체이냐? 사실은 어느 순간 비아냥 당할지도 모르는 사실 우리가 그런 큰 위기에 저는 처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비즈니스로서의 어떤 전환만이 아닌 우리 생존에 기반해서 사실 우리 시민사회의 여러 조직들, 공간들, 공익적인 곳들이 어떻게 그린화될 것인지에 대한 큰 전략들이 이 창업의 과정, 지역의 어떤 대전환의 과정에서 분명 함께 디자인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부, 서울시는 그래서 그린 뉴딜 선언했죠. 한국판 뉴딜을 선언을 했고, 그래서 디지털화, 그린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 솔루션과 이미 그 정도의 기술력과 이미 그 기술을 확보할 정도의 자본력과를 가진 기성 주체들에게 그 파트너십을 다 집중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로컬 뉴딜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사회적 경제 그린 뉴딜에 대한 막 제안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실사례를 만드는 노력들을 시작해 주십사 하는 게 사실 제 발제의 시작입니다. 워낙 업종도 다양할 거기 때문에 한 가지에 대한으로 모여지진 않겠지만 그리고 이유진 박사가 아마 더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겠지만 이제 2050 탄소 중립에 대한 선언이 되면서 에너지 분야는 몇 프로 어떻게 할 거고 수송 분야는 그다음에 빌딩이나 우리 집들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중과 예산이 들어가서 향후 20년 또는 30년 후의 모습에 대해서 정부가 다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적 경제는 또는 우리 시민사회 마을공동체 분야는 우리 시민 창업가들은 사회과학에 기반한 문제의식, 조사,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방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능해요. 근데 우리가 없는 거는 과학기술계하고의 기술적 연대 기반이 없다. 그래서 대학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지역 창업의 과정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또는 이제 기존의 공공기술연구소가 가지고 있던 것이 그 뭐 무상으로 증여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드는 창업지원 과정이 좀 같이 병행돼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녹색금융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몇백 팀을 투자받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지금까지 한국의 녹색금융이라고 얘기하는 국가의 정책 자금은 다 반녹색이었어요. 예,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된 녹색 금융을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 같은 시민 창업가들도 활용 가능한 자본시장을 열리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지역에 어떻게 하면 더 순환고리를 만들어서 우리의 힘이 좀 만들어지게 할 것이냐가 과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팬데믹 직전부터 지역순환 경제라는 개념을 함께 강조를 해내고 있어요. 과거 우리가 했었던 그런 개별 기업을 창업하고 개별이 뭐 우리 동네 골목 경제서부터 뭐 전 세계의 수출 경제까지 막 넘나드는 그런 사회적 경제도 있겠으나 좀 지역 기반으로 그리고 보통 사회적 경제가 발전한 것을 보면 인구 한 20만 명 뭐 그러면은 한 구를 봤을 때 한 절반 정도 지역을 커버하면서 성장하는 양태를 많이 보입니다. 그 정도를 기반으로 지역 순환 경제를 구상을 한번 해보는 것이 굉장히 타당하다. 지역 주민들이 같이 출자해가지고 공동으로 누군 경영자, 누군 생산자, 누군 영업맨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함께 참여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산하는 걸 우리가 소비하는 그 풍토를 분명히 지역에서 만들어내고 그런 지역 소비를 권장하기 위한 구의 산업정책도 뭔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판매 수익을 가지고 뭐 지역에 일자리를 더 만들든 아니면은 기술 투자를 더 하든 그런 재투자될 수 있는 순환 구조를 만들고 지역의 자원, 지역의 사람, 지역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환경 요인들, 역사 배경들 이런 어메니티가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자. 그래야지만 우리 동네에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주근접 일자리가 나와야 다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도 내가 우리 동네에서 전철 멀리 타고 1시간 출근 안 해도 되는 도보로 걸어서 30분 가서 일할 수 있는 곳은 사실 봉쇄 조치 하에서도 계속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런 안전까지 보장되는 지역 고용이라는 게 가능해질 거다. 더 생태적인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개별 사회적 경제나 창업가들만의 힘으로 만들기 어려우니까 그린 리모델링 같은 거를 할 때 이런 지역 소기업의 어떤 인프라를 개선해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한 3차 정도 되면 공공시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린 리모델링을 마치고 사실은 정책적인 자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들 이런 걸 우리가 함께 지역에서 좀 견인해 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한번 정책 자금이 지역의 창업 자금으로 쓰여지면 그분들이 지역에 누군가를 고용하고 지역에서 원자재를 구매하고 그러면 지역에 그걸 판매하는 또 소상공인들이 잘 살게 되고 그분들이 지역은행에 또 저축하고 그 돈이 또 지역에 투자되고 이런 게 승수 효과거든요. 옛날에는 양적인 GDP처럼 뭐 평균의 성장률 막 이런 게 중요했다면 이런 순환 경제를 얘기할 때는 한 번 똑 떨어진 그 물방울이 얼마나 여러 군데에 파급력을 만드는지 이런 게 승수 효과입니다. 지역의 여러 주체들을 한 번 딱 돈을 썼더니 그게 돌고 돌고 돌면서 여길 또 살리고 하는지 이런 걸 만드는 경제로 빨리 전환해야 되겠다. 이런 원리로 사회적 경제나 이런 곳들이 다시 좀 정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팬데믹에 많이 뭐 구조조정조차 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경제가 예전에 그 방식의 일이 아니라 좀 뭐 여러 분들이 그린 뉴딜의 한 분야가 이런 거잖아요.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뭐 건물을 좀 개선한다라든가 녹색 금융에 대한 어떤 자본시장을 지금 만들어 본다든가 뭐 이럴 때 사실 이걸 지역 기반으로 창업해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우리도 조금 그린화, 디지털화 될 수 있는 기반들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사실 이런 그린 뉴딜 등하고 새로운 사회적 경제 창업이 분야로서도 만나고 일하는 방식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좀 더 지역순환 경제가 가져야 되는 승수효과 중심의 원리로 움직여야지만 사실 시민들이 강북구처럼 산업 기반이 없는 곳에서 직주근접 일자리가 지역 고용이 늘어나서 서로 돌볼 수 있는 체계들이 만들어지고 지금 팬데믹에 이 피해가 집중된 계층들이 정의로운 전환이니가 어디 책에 나오는 문구가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에서 실현 가능한 일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팬데믹에서 여하튼 분명해진 거는 예전에는 시장 경제가 더 싼 값에 인력과 원자재를 얻는 방식, 국제적인 분업은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해서 산업의 밸류체인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넓게 돌아갔잖아요. 뭐 필리핀에서 나온 원자재를 뭐 캄보디아에서 뭐 1차 가공한 다음에 중국에서 2차 하고 한국에서 3차 유통시키고 뭐 이런 식의 국제 분업이 줄을 이뤘다면 이제 시장 경제조차도 이 밸류 체인을 어떻게 하면 스케일 다운 시킬 거냐. 우리가 맨날 경제하면 스케일 업, 규모화만 얘기해 왔어요. 스케일 다운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래서 아주 새로운 전환의 키워드로서 어떻게 하면 더 지역화, 로컬화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더 수단적으로 그 안에서 만들 것인지,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만 한국이 이번 팬데믹에 제조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화장지, 생수, 사재기에 막 시민들끼리 밀치고 싸우는 일 없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 제하들, 마스크, 뭐 손소독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의 경제 범위 안에서 사실은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다 모든 경제 주체 이 정치 리더들한테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스케일 다운 시키는 전략들로 이제 이 강북구 전체에 지금까지 나온 사회적 경제 시민창업 기업과
새로 들어올 곳들에 빈 곳이 어딘지 매핑해 보시고, 이 영역에 기술 지원과 자본 지원을 통해서 이 영역을 키워보자. 그게 교통일지, 그게 에너지 분야일지, 이렇게 찾아가는 좀 집단 전략이 필요하다. 그게 개인 창업하고는 달라야죠. 사회적인 창업 과정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역 시민들의 삶의 회복력, 자족성이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분야는 뭐 그린 뉴딜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강조하는 분야에서 새로운 지역적 창업을 조사해 보시고 누가 공급 주체였는지 어디가 부족한지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린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이렇게 지역의 학교를 바꾼다라든지 공공시설 바꾸는 거를 빨리 그린 리모델링 사업단 학교 만드세요. 그래서 지역에서 나오는 폐 건축자재들 모아가지고 그걸 활용하는 건축자재 재활용 사업단도 공장도 나와야 되고요. 그런 걸 이용하면서 대한에너지 체계로 건축 디자인 설계할 수 있는 건축사 설계하는 새로운 건축협동조합 만드셔야죠. 왜 의료생활만 시민들이 소비자가 투자해가지고 의사, 간호사를 고용합니까? 이제 그린 리모델링 건축회사, 시민경제 기업은 건축사니 뭐니 이런 엔지니어들, 전문가들을 고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사업들은 아마 강북에서 경험을 더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자원순환, 여기 그런 매장들 많이 운영하셨잖아요. 되살림 가게 같은 자원순환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게 해볼 수 있다. 먹거리 분야, 아까도 말했듯이 팬데믹에 오히려 공급이 끊기고, 공급이 끊기니까 학교 급식에 납품했었던 그 유기농 뭐 생태 먹거리 생산했던 농민들의 삶이 갑자기 막 흔들리더라. 이런 것들 또 잉여 농산물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만성질환자를 위한 그 도시락서부터 가공 밀키트 이런 걸 만들 수 있을지, 이걸 지역 기반으로 만들면 강북구의 돌봄 SOS 센터는 그걸 공급할 수 있는 망을 짜줘야죠. 그래서 산업 고용 정책과 지역의 복지 정책 이런 게 융합적으로 다시 디자인되는, 거기에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오히려 구청에서 역제안하거나 강북구 사경센터에서 역제안해서 그 분야로 창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훈련을 받다가 팀이 만들어지는 이런 까꾸로 가는 형태의 창업 지원 과정도 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뭐 도시숲이라든가 지역 돌봄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먹거리 분야에서 해보자. 그리고 강북 같은 경우도 왜 음식물 찌꺼기 가지고선 퇴비화하는, 그래서 뭐 지역 텃밭에서 활용한다든가 막 이런 작은 실험들 해봤거든요. 이걸 다 꿰십시오. 예, 꿰서 마을관리소라는 뭐 기업의 형태 안에서 자원순환 거점, 동마다의 어떤 거점도 만들고, 폐지 줍는 할머니도 이제 이 협동조합의 멤버가 돼가지고 같이 다 모아낸 것을 플라스틱 재활용 청년 사회적 기업에서 뭔가를 하고, 또 뭐 공병을 또 업사이클링 하는 디자인 회사를 시민이 창업해서 그거로 만든 동네 벤치를 이 치안이 불안한 지역에 강북구청이 사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벤치하고 평상만 늘어나도 우리나라의 좀도둑은 거의 사라질 거다라는 게 안전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모두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거든요. 이런 재활용 용품들이 그렇게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물건이 되고 그걸 만드는 지역 고용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의 시도들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그리고 건강 비용이 굉장히 국민건강 이 공단에서도 건강보험료가 이제 위기에 처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너무 심화되고 만성질환자가 많아지면서 하는데,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지만 건강보험의 재정 문제도 해결하고 시민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당사자에게도 행복한 삶이고 그 가족도 사실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는 길이잖아요. 이럴 때 저희가 서대문, 광진 뭐 이런 쪽에 사실은 헬스브리지라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서 그런 시민 건강교실이라든가를 만들고 이걸 다 빅데이터로 앱에서 막 연결해주고 하는 활동도 해봤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그 기업의 활동으로 두는 게 아니라 저는 서울시 지역 공동체과랑
모든 자치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렇게 모두에게 깔려야 되는 비즈니스 같은 것들은 같이 지역마다 좀 만들어 갔으면, 그리고 지역에서 그 우리 동네 관리소장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이것도 따로 만들 필요 없이 동네에서 맨날 거리두기 뭐 이런 거 하라 그래서 막 위기를 겪고 있는 요가 선생님, 뭐 필라테스 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마을 기업처럼 들어오도록 하는 전략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시즈가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즈는 올해부터 그린 뉴딜, 지역순환 경제,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을 하고 내년 1월에 또 팀을 모아서 뭐 평균 한 3천만 원 정도 사업비와 함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 전략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 이런 제도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팀으로 도봉에 생협 그 조합원 출신들이 모여서 이런 쓰레기 없는 가게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에 이제 폭염 피해 계층들이 많으니까 막 에어컨을 공동모금회 같은 데가 막 보급하거든요. 거기서 또 탄소 뿜뿜 나옵니다. 그걸 좀 줄이게 뭐 스마트 도어를 만드는 청년 기술팀도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의 공회전하면서 막 냉방 배달차 들의 그 연료비도 많이 낭비되고 막 탄소 뿜뿜도 여기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줄이는 기술을 가진 청년들도 키우고 있어서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같이 만나시면 좋겠고, 역제안도 저희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이런 아이디어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라는 그런 설명에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는 저는 강북에서 이런 지역 거점화 같은 것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창업가들이 개별로 사무실, 작업장, 뭐 이런 매장을 임대하는 전략만이 아니고 조금 강북의 동마다 이제 공공적으로 그 개방된 여러 가지 시설을 조금 전환하거나, 아니면 강북에서 오래 활동해 오신 분들의 공동 투자를 통해서 강북에서 혹시 집 많이 갖고 계시는 시민 부자 분도 이 자리에 만약에 참여하고 계시다면, 이거 막 부동산세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꼭 뭐, 사회주택이라든가 이런 주택만이 아니라 이런 식의 시민의 공유 오피스, 공유 매장, 어떤 거점으로도 공간을 신탁 같은 제도를 통해서 내주시면 어떨까 제안도 드립니다. 그런 걸 통해서 사실은 뭐 좀 공동사업이 벌어지는, 저 시즈도 부암동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이런 부분을 만들고 있고요. 이 과정에 5060 시니어들, 좀 자산가들이 좀 자산을 뭐 기부하는 모델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실험도 해보고 있습니다. 강북에서 오래 정주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이런 지역 시민들의 참여도 좀 이끌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새로운 돌봄 도시의 모델도 내년 그 지자체 선거 때, 내년 대선에서 우리가 같이 요구하면 어떨까 싶어요. 돌봄 분야가 마을 창업도 많이 하시고, 돌봄이라고 했을 때는 먹거리, 뭐 이동 서비스, 아니면 건강 서비스, 문화, 여가 지원, 상담,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창업가들이 사실은 공동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대상도 뭐 임산부서부터 갓 태어난 뭐 태아 아동 또는 청소년, 무슨 청년, 그리고 중장년 고립가구, 독거노인, 사실은 고독사에 처한 시민까지 전생의 주기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국가의 커뮤니티 케어니 돌봄 영역이 기존에 너무 이제 복지관 중심이에요. 근데 복지관은 옛날 옛적에 정책이 세워질 때, 그리고 하나의 시군구가 인구 한 2, 30만 명일 때 시군구 하나당 복지관 하나는 만들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몇십 년간 그거 만드느라 막 허덕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서울의 구는 이미 6, 70만을 막 뛰어넘는 곳이 있거든요. 저기 어디 경북이나 전남의 시군은 인구 2, 3만 명밖에 안 되는데 하나의 시군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복지관 하나가 맞을까? 안 맞죠. 그런 걸 거점으로 복지부가 커뮤니티 케어를 하니까 실패하죠. 복지관은 오히려 이런 지역 돌봄에 약간 이제는 직접 서비스만 막 할 게 아니라 약간 플랫폼처럼 지역 자원 연결해주고, 필요한 시민들 신청 들어오면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로 좀 많이 기능 전환을 해나가면서 우리 동네에 돌봄의 여러
재화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 시민 창업가들, 뭐 청년 공간, 이런 곳들, 아니면 지역의 소상공인들조차 자기 매장을 열어서 오히려 복지 정거장처럼 동마다 이렇게 거점이 활성화되고 거기에 좀 일반 시민들, 중산층의 자원봉사하고 싶은 타임뱅크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그 다음에 이게 필요하는 시민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부가 다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 뭐 이동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방식으로 돌봄도시 같은 걸 바꿔가자. 이런 걸 우리가 강북에서 실사례도 만들고 선거에 이런 정책에서 우리가 여기 참여할 수 있게 국민참여 소득제도 늘읍시다. 뭐 이런 정책 제안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더 원대하게는 저는 서울에서 예전 시장님 생존에 계실 때 사실 산업단지 좀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 애플이니 뭐 구글이니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니 아니면 네이버니가 어디 땅 사고 섬 사가지고 데이터 센터 엄청 만들면서 디지털 산업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린 산업단지를 만들겠다 그래서 공장을 막 신축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 몇몇이 모인 개별 기업들은 이런 거에 대응 못하지 않냐. 그러니 우리가 직접 해서 그린 리모델링을 위한 여러 가지 작업 장소부터 공장 창고를 할 수 있는 곳, 그린 먹거리의 생산 가공, 핵섭 시설들이 갖춰진 이런 것들로 집적해서 해볼 수 있는 곳, 이런 식의 산업단지를 서울시 요소요소의 공공부지로 활용해서 해보자 막 이렇게 해서 땅 찾다가 사실은 변화가 왔는데 저는 산업단지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 대안으로 요즘 LH나 국토부, 뭐 경기도 아니면 뭐 고양시, 부천시, 남양주시 이런 데한테 열심히 제안하고 있는 거는 서울을 뺑 둘러싸고 경기도가 위치해 있고 거기 뺑 둘러싼 곳에 6군데의 3기 신도시가 만들어져요. 일예로 우리 강북, 은평, 마포, 서대문이 가까운 데는 고양 창릉 제3기 신도시인데 거기 40만 평 중에 20만 평은 주거지가 들어와서 한 10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한 3만 8천 가구니까 이제 입주하시게 되고 다행히 여기에 중산층 일반 분양만 있는 게 아니라 한 35% 40%가 공공분양이라서 굉장히 다양한 계층 믹스적으로 시민들이 들어와서 사실 수 있거든요. 10만 평이 생태부지예요. 10만 평이 산업용지예요. 저 판교처럼 직주 근접으로 한번 일해봐라 라고 하는데 어떤 기업이 들어올지에 대한 전략이 없어요. 그래서 그 10만 평의 산업부지 중에 10,000평만 잘라서 우리 수도권에 있는 사회적 경제 그린 분야로 좀 창업하고자 하는 시민 창업가들의 어떤 산업단지, 그린 클러스터를 우리가 만들겠다. 그리고 시민 출자도 받고 여러 가지 또 뭐 팬데믹에 피해가 심했던 사무금융 분야의 콜센터들이 다 대기업의 하청업체거든요. 이런 데들을 위해서는 그 대기업, 금융업계가 좀 여기에 우리한테 공동으로 출자해서 시민 리츠 같은 투자 회사 만들어가지고 화천대유랑은 전혀 다르게 우리가 출자해서 우리의 산업단지를 만들고 우리의 기술 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동네마다 거기서 개발된 제품이라든가 기술을 활용하면 되는 어떤 연계고리를 만들도록 하고 화천대유랑은 다르게 여기에 출자한 시민들의 자금이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개발 방식을 제안을 해보고 있어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이게 한 3년, 5년 후에 그 입주하는 모델이니까요. 강북에서 이런 부분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한 많은 것들이 되려면 내년 대선과 사실 지방선거 때 이런 부분을 강조해 줄 수 있는 정치 리더가 사실은 강북 안에서도 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태적으로 대전환하자, 보다 포용적인 그 고용과 산업 전략, 시민 창업 전략으로 대전환하자, 그리고 시민의 일자리를 만드는 시민 기업에 대해서 응원하고 그 시민들의 활동의 과정 또는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시민들에게는 뭐 기본소득, 시민 참여소득이라는 형태로 사실은 오히려 복지의 보편화를 통해서 좀 보장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통합 패키지로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각자 도생으로 시민들이 삶이 붕괴됐듯이 우리의 창업이
개별화, 각자 도생화 되지 않는 어떤 전략의 생태계, 새로운 생태계로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정책에 대한 견인 활동도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